반갑습니다. 예. 오늘 제가 강연은 좀 특이한 주제로 하는데 주최 측에서 북한의 건설 산업 현실을 좀 이야기해달라 해서 제가 뭐 여기 전문 분야는 아니지만은 저하고는 전 외교관이었기 때문에 건설을 잘 모르는데 그래도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한번 좀 동원해서 북한의 건설 사업이 어떻게 흐르는가 하는 걸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해 드리자 합니다. 그래서 건설에 대한 거는 저는 건축, 건설, 현재 부동산 시장, 통일로 방도 뭐 이런 체계로 이제 좀 이야기했습니다. 우선 이제 평양시를 우리가 좀 잠깐 내려가 보겠습니다. 서울시하고 평양시하고 다른 것이 구도가 상당히 북한식으로 말하면 질서정연하고 제일제 다 직선으로 대동강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이 이제 직선으로 다 쭉 구워져 있습니다. 이 도시 형성을만 보더라도 이제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 하나는 평양은 대단히 이제 신도시로구나라는 걸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 때로부터 우리나라의 수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도시가 이렇게 신도시로 됐다는 것은 결국은 6.25 전쟁을 이유로 해서 100% 다 부시고 새로 했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 다른 하나는 우리 한국에서도나 다른 나라들에서도 할 수 없지만 이렇게 도시를 일직선 형체로 두 모형식으로 갈라놓았다는 것은 이 시스템에서 결국은 가장 중요한 부동산에 대한 개인의 사적 소유권이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때는 국가가 마음대로 잣대를 놓고 이제 줄을 그을 수 있습니다. 우리처럼 뭐 도로를 하나 낸다거나 집을 하나 낸다면 거기에 있던 사람이 그 땅이나 집을 사도 국가가 돈을 주고 사서 허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저 김정은이가 한번 결심하고 자가줘 하고 내고 쭉 째면 그저 그 지역에 있던 건 그 다음날 와서 훅 허물고 쭉 짓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이제 특성이다. 이런 걸 이제 제가 좀 이야기할 수 있고 북한은 한국도 같죠. 한국도 이제 서울도 같고 북한도 같은데 평양시 중심이 이전 고구려 이제 성이었던 대동문과 보통문, 대동강 옆에 대동문이 있고 보통강 옆에 보통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동문과 보통문을 이제 중심으로 해가지고 6.25 전쟁 이후에 건설을 했는데 그 이후에 1960년대, 70년대에 들어오면서 북한에서 수령 절대 권력이 들어서면서 그 다음부터 이제 그 주변에다가 시내 중심에다가 김일성, 김정일의 동상 등 이제 개인 우상화 건축물들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왜 와서 이제 평양시 환경을 들여다보면 이전 고구려 때의 보통문화 개성문을 중심으로 해서 만수대, 지금 북한은 지금 만수대 동상이라고 하는데 이 만수대 동상을 중심으로 이제 도시를 건설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의 건축 원칙은 쉽게 이야기하면 북한은 이념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모든 건축에서 이념 대결, 쉽게 말하면 남북 사이의 체제 대결에서 북한이 절대 밀리지 않는다, 우위에 있다. 이걸 어떻게 하면 북한 주민들에게 이 건축을 통해서 보여주겠느냐, 이런 걸 대단히 이제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에서 일반적으로 편리성보다는 시각적 효과, 상징성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중시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북한에 갔다 오신 분들이 북한 건축을 바라보고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쉽게 이야기하면 뭐 식당에 한번 들어갔다라고 하면 한국에서는 모든 식당이 다 개인이 소유이기 때문에 그 식당에다가 테이블을 몇 개 놓고 의자를 몇 개 놓는 데 따라서 거기서 영업이익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식당이나 자그마한 동네 식당도 들어가보면 문을 열자마자 식당이 있고 식탁이 있고 매점이 있는데 북한은 일반적으로 식당에 들어가면 넓은 홀이 있고 홀을 지나서 또 식당이,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사시던 분들은 이제 북한 같은 데 가서 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식당을 운영할까, 이 빈 공간이 왜 이렇게 많을까, 이런 측면을 이제 이해하시기 힘들어 하시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그겁니다. 이렇게 소유권에 대한 개인 재산의 소유권, 또 개인 재산권, 행사권 이런 거 없기 때문에 북한은 이런 식당을 하나 지어도 여기서 얼마나 많은 이익을 창출할 것이냐, 이걸보다도 어떻게 사람들한테 시각적 효과로 잘 보이겠느냐, 이런 이제 건축을 이제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십니다. 한국에서는 주로 부동산 땅값이 비싼 곳에 부가가치가 높은 그런 이제 건물들을 연다면 북한에서는 이제 북한에 가보면 다른 동북권 사회주나라도 그렇지만 시내 중심의 문화 공간들을 이제 많이 조성한 걸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원래
6.25 전쟁 이후에 북한에서 기본 건설을 이제 주최한 건 이제 이 김정일이라는 이 건축가인데, 예, 이분이 지금 현재 평양시를 이렇게 두모처럼 잘라놓은 기본 이제 건축가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에 대한 영화도 있고, 뭐, 대단히 평양시를 건설한 사람이다. 근데 마지막에 이분이, 말년은 좀 약간 비참하게 갔어요. 예, 그렇게 건설의 대부였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짓는 데서 김씨 일가하고 충돌이 일어납니다. 어떤 충돌이 일어나는가 하면 이 사람은 그야말로 진짜 건축가이기 때문에 북한에서 거충 건물을 짓는 걸 반대했습니다. 이 사람. 예, 이 사람은 편리성 위주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전기도 없는데 전기도 없는 나라에서 승강기를 운영도 못하는데 20층, 30층, 40층, 50층, 60층짜리 주택을 지으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40층, 50층, 60층까지 어떻게 올라가느냐. 이건 전혀 편리에 이거 맞지를 않는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있을 때는 60년대까지 이 사람이 건설을 책임졌을 때는 다 북한 평양시가 5층부터 8층, 주민주택구역도 그저 8층 이상 넘어간 건 없었는데 그 이후에 이 평양시 건설에서 기본은 남북과의 체제 대결, 이념 대결의 중심이 옮겨지면서 결국은 이 사람을 이제 아웃시켰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 때는 그러다나니까 이제 블록공법을 많이 썼는데 그 이후에 거친 건물을 지면서 북한에서는 이제 콘크리트 이제 주입을 이제 많이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의 평양시와 서울의 기본 그 건설 도시 형성 중심을 이제 보면 평양시는 시내 중심이 강에 붙어 있습니다. 대동강이자 평양시내 중심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서울은 그렇지 않죠. 한강으로부터 강화문과 같이 시내 중심이 멀리 뒤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이게 서울과 평양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평양이 시내 중심이 강에 붙어 있은 것은 그건 고구려 이전 이제 고구려 때의 시내 중심을 그대로 이어받다나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고구려 때는 아시다시피 기본 유목민들과의 전쟁이었는데 유목민들과 농경지 민족과의 싸움에서 항상 이 농경지 민족의 불리한 점은 뭔가 하면 유목민들은 말을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 말을 타고 들어오는 유목민족을 어떻게 멈춰서야겠냐 이게 기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을 다 어디다 건설했냐 그때는 고구려 때는 강 가까이다가 성을 다 건설했어요. 그래야 말을 탄 김하곤이 단번에 성에와 붙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평양시를 보면 보세요. 이게 이 평양시 대동문이나 보통강 이 모든 성리 기본 위치가 다 대동강 딱 앞에다 총을 다 쌓았었어요. 그때. 근데 그걸 지금 살렸기 때문에 예를 들면 김일성 광장, 평양시 중심의 김일성 광장인데 김일성 광장이 저렇게 강에가 붙어 있습니다. 시내 모든 중심이. 서울은 어떻게 됐죠? 강화문 광장이 한강으로부터 대단히 많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이제 구조상 서울과 평양이 좀 다르다. 이걸 이제 이야기하고 실내에는 맞지 않지만은 고층 건물이 평양에는 대단히 많습니다. 예, 한국에서 가신 분들이 이제 평양에 첫날 도착해 보면 야 이거 생각했던 것보다 대단히 도시가 깨끗하고 현대적이네. 어떤 분들은 와서 보면 이게 뭐 맨하탄에 온 거 아니냐? 시내 중심에 이렇게 고층 건물들이 나와 있는데 그러다가 저녁 식사 시간에 호텔에서 식사하고 호텔 밖에 나가보면 깜짝 놀랍니다. 전기가 없으니까 새까마거든요. 그러면 새까마니까 그 다음에 외국인들도 딱 갔습니다. 야 이렇게 고층 건물에서 전기가 없는데 저기로 어떻게 오르내릴까 사람들이. 그리고 이거 이렇게 불편한 에너지 사정이 긴장한 나라에서 이렇게 고층 건물을 왜 지을까? 이걸 계속 물어봅니다. 북한 사람들한테. 그럼 북한에서 저렇게 고층 건물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오르내릴까? 승강기가 전기도 없는데. 여러분 어떻게 오르내리라고 생각합니까? 예? 그때는 북한은 승강기 다니는 시간을 딱 정해줍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 이때는 전기가 딱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직장에서 일하다가 내일 들어서 내가 8시까지 가야 그 승강기를 타는 거예요. 그러면 6시 반 되면 고층 건물 내가 한 40층에 사는 사람은 무슨 이웃 상사가 뭐 자기를 어떻게 번호 관계없이 다 걷어 안고 뛰어가는 거. 뛰어가서 8시 전에 아파트 밑에 딱 대기면 이 고층 건물 아파트 밑에는 저녁 8시 전에는 모든 사람이 다 승강기 타고 기다리기 때문에 아예 사람 바람이 딱 8시에 저기 쫙 들어오는 순간에 와 하고 실을 나르는 거죠. 예. 근데 10시 되면 딱 그러면 뭐 친구하고 어디 가서 소주 한잔하고 내가 술을 취했다 하면 그 다음에 큰일이죠. 저 40층까지 걸어 올라가면 땀이 막 줄줄 나고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술 취해서 저녁에 가면 막, 야, 이거 줘라. 원래 해서 좀 내려와라. 내려와서 애가 가방은 내가 좀 가지고 올라가라고 이렇게. 이렇게 돼서 북한은 시내가 좌회로 가다가 한 7시부터 8시 사이에는 지하철이 거의 꽉 찬다. 왜? 빨리 그 승강기 다닐 때 집 밑에 가서 타고 올라가야 되니까. 쭉 올라가요. 10시 되면 딱 전기권이니까 새까맣니다. 아침에는 없어요? 예? 아침에는 출근하죠. 아침에 내려오는 건 괜찮아. 그건 다 걸어내려오는 거야. 올라가는 게 문제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퀘션은 뭐냐? 이거 이렇게 맞지 않는데 이거 한국과 같은 민주주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게 전혀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고층 건물이 안 되겠죠. 근데 이거 북한 아시다시피 하향식 그런 정치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도자가 고층 건물 줘 하면 편리에 관계없이 짓습니다. 그리고 주택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설사 고층 건물이라 해도 내가 야 저 40층에 살면 내일 저거 어떻게 물건을 어떻게 올리고 내리고 이걸 어떻게 물이라도 안 나면 큰일이잖아요. 물 밑에서부터 가지고 올라간다는 게. 그래도 절대 주택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나마라도 집 하나 차려지는 게 대단한 거다. 이렇게 돼서 한국처럼 이 주택을 사고 팔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국가에서 지어지기 때문에 그나마도 이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사람이 저녁에 전기하는데 저 위에까지 올라가자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한국 분들 같은 내 집에 안 올라가고 바깥에서 자겠다. 아마 이렇게 되겠죠. 예. 이걸 이해하면, 그러면 왜 북한은 이렇게 편리성을 보지 않고 평양시 시내 중심에 고층 건물을 짓느냐. 그저 쉽게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한국에 이제 뭐 강남 이런 데 고층 건물이 쫙쫙 늘어섰기 때문에 김정은이나 김씨가도 이렇게 한국 비슷한 이런 고층 건물을 우리도 이제 올리라. 이런 게 하나 있고, 다른 하나는, 김씨가는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 하늘에 대단히 집착합니다. 하늘. 그래서 자신이 우상화를 강조할 때도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 김씨일가는 누가 냈다고 하냐. 우리는 하늘이 내신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하늘로 치고 올라가는 걸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북한 고층 건물 건축 경쟁에서 한국에 앞서갔다고 생각하지만은 북한은 벌써 최근에 롯데월드가 올라갔죠. 북한은 벌써 1989년도에 아시아에서 제일 먼저 109층 유경 호텔을 올렸습니다. 제일 높았어요, 아시아에서. 저 건물이. 물론 지금 30년이 되도록 아직 이용을 못합니다. 안에서 공동됐기 때문에. 예, 왜? 그러니까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쓰지도 못할 건물을 109층을 왜 짓느냐 이렇게 우리는 생각했는데, 반대로 북한은 역으로 우리는 무조건 하늘은 먼저 올라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30년이 지났지만 쓰지도 못하는 저 건물을 저렇게 평양시 유경 호텔을 지어놓고 있습니다. 자, 북한은요, 평양시뿐만 아니라 자그마한 마을에 내려가도 이렇게 하늘을 찌를 듯한 탑을 다 세워놓습니다. 이걸 김일성이 있을 때는 이걸 만수무강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뭐라고 써있는가 하면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만수무강을 삼가 축원합니다. 하늘에다가 우리 이거 수령님을 오래 살게 해줍시오. 그래서 아무리 작은 마을에 가도 이렇게 산 밑에라도 이런 탑을 올립니다. 평양시 이렇게 봤죠? 이렇게 곳곳이. 지금 김일성이 그렇게 탑을 오래 살려달라고 하늘에 빌었지만은 결국은 김일성이 죽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 만수무강 탑을 깔 줄 알았는데 까지 않고 이제 아들까지 죽었으니까 김일성과 김정일이 이걸 지금은 용생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돼서 하늘에다가 지금 이제 우리 김씨 일가가 영원히 이걸 잡게 했어요. 자그마한 마을까지 탑이 다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갔다가 일요일날 왔어요. 일요일날 와서 미국 우주로 윌슨 센터라고 미국에서 대단히 큰 싱크탱크가 있는데 거기 세미나 참가했는데 거기에 참가했던 한 미군이 저한테 이걸 물어봅니다. 왜 북한의 김정은이가 중요한 정책적 결정을 할 때마다 왜 백두산에 올라가느냐. 이거 백두산 이번에 지금 한국에서 대단히 이거 떠들지 않았어요? 백두산 백마 등정이라고 해가지고. 근데 이거 백두산 백마 등정에 대해서 우리 한국만 중시하는 게 아니라 미국 애들도 지금 대단히 긴장했습니다. 왜? 이거 김씨일가가 백두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면 일이 나는 게, 그러니까 옛날 자기 고모부 장승택이 칠 때도 백두산에 올라가서 딱 아침에 올라오는 해를 김정은이가 딱 보고 내려와서 치라 해서 그 다음날 친 거거든요. 그러니까 2017년 핵무기 완성하고
우리 이제 핵과 ICBM 가졌다 하고 12월 달에 또 백두산에 올라가서 올라갔다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뭐 중얼중얼하고 또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18년부터 한국, 미국과 평화공세 했어요. 2년 동안 했는데 아무것도 얻어온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말 타고 또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내려와서 이제부터 웅대한 작전 계획을 펼친다라고 하고 지금 첫 시작이 지금 금강산에서 우리 현대 건물 이거 무조건 철수하라 뭐 이런 거 하니까 이게 미국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게 이겁니다. 이거 북한 신문을 보면 이번에 올라가서 백두의 길을 바꿔 내려왔다. 뭐 그다음에 백두산에 이번에 올라가서 백두산 백마의 선 신화를 창조했다. 이런 백두산 기와 관련한 이거 북한 사람들 믿느냐? 이건 완전히 호황한 옛날 신화설, 우리 민족의 신화설은 이제 옛날 당군이 뭐 백두산에서 했어요. 이게 신화거든요. 이런 신화설을 신문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는데 21세기에 이게 이런 그런 백두 신화설, 뭐 백두 혈통, 우리 피는 백두 혈통이다. 혈통설 이게 주민들한테 이게 먹히느냐? 이걸 미국 사람들은 대단히 알기 쉽게 하는데 여러분은 이거 백두산, 뭐 우리 민족의 이거 기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백두산을 통해서 김씨를 통해서 한 번 더 내려온다. 이런 설을 믿으세요? 이런 우리 민족의 기가 백두산으로부터 내려와서 쭉 퍼졌다. 이런 기. 안 믿죠?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도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이 설을 믿습니다. 네. 여기가 어딘가 하면 이게 경상남도 산청이에요. 경상남도 산청 왕산이라는 데 가보신 분이 있습니까? 저는 이 북한에 있을 때부터 이 기에 대해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이거 백두산에 몇 번 올라갔어요. 그래서 백두산에서 항상 김씨일가는 기가 언제 기가 뭐 평소에도 내려오지만은 기가 제일 좋을 때는 아침 새벽에 해가 날 때. 해가 쫙 새벽에 백두산 위에서 올라가서 내리다 보면 동에서 해가 올라오는 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해가 올라올 때 기가 제일 좋다고 해요. 그래서 저 김씨일가도 딱 아침에 올라가서 붉은 태양이 탁 올라오는 거 보면서 길을 잡는다고 했는데 나도 북한에서는 백두산에 내가 놀러가서 아침에 기 잡으러 올라간다라고 하면 목이 날아나요. 야, 기는 김씨일가만 잡는데.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은 묘관에서 딱 자가다가 아침에 해날 때쯤 되면 한 4시 때부터 자는 사람이 없어요. 북한 다 일어납니다. 다 일어나서 기 잡으러 올라간다고 하는 게 아니라 백두산의 해맞이를 보러 간다. 해를 보러 말은 그렇게 해요. 그러나 실제 가서 올라가서 딱 서 있으면요 기가 딱 오는 것 같아요. 몸이 해가 저한 데서부터 쫙 동해서 오면서 그때 이 몸이 막 찌릿찌릿합니다. 아 이거 진짜 기가 내가 내려오는구나. 이렇게 돼. 근데 한국에 오니까 한국 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 민족의 기가 백두산으로 내려오는 건 맞는데 기는 백두산 위에 올라가서 잡는 게 아니라 백두산에서 내려온 기가 백두대간을 통해서 한반도를 흘러서 빠져나오는 길을 잡아야 그게 몸이 더 좋다. 왜? 위에서부터 내려온 기가 백두산을 통과해서 우리 태백산맥을 백두대간을 통과해서 나오면서 기가 더 강해진다. 그래서 그게 분출돼서 나올 때 잡아야 된다. 그게 어딘 줄 아세요? 산청 이겁니다. 이게 이 돌 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나도 우리 지난달에 우리 가서나도에서 길 잡았어요. 백두대간에서 나오는 길. 그런데 이거 여기 이거 사람들이 바글바글합니다. 이거 길 받겠다고 줄을 서야 돼요. 네. 나는 나 같은 사람은 아마 백두산으로 내려오는 기도 받고 백두대간을 통해서 나오는 기도 받았기 때문에 한 100년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여러분 매해 새맞이 되면 백두대간 수목원에서 기 잡는 행사하는 거 아시죠? 새해 기맞이 행사 사람들이 막 많이 가잖아 기 잡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 쭉 하고 일본을 신뢰 들었습니다.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백두산으로 내려온 기가 백두대간을 통해서 한반도를 흐른다 해서 주요 우리 백두대간 흐르는 그 모퉁이마다 다 철봉을 박아있잖아요. 길을 끊어놓는다고. 이 역사 사실이 있는 겁니다. 일본이 실제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북한에서도 다 가겠습니다. 이거 온 산맥 다 다니면서 그
봉을 찾아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그거 다 뽑아냈어요. 아마 그래서 우리가 분열됐는지. 그러니까 미국 애들이 아직도 그런 간념론 쪽에 사로잡혀 있다면 옛날에 어떻게 하는가 장수들이 이제 누가 적군하고 싸울 때 아침에 일어나서 탁 놓고 자기 길 잡는다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말 탁 나가면 뒤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북한이 아직도 이런 그런 간념론적인 방법으로 있지 않나. 그래서 이게 북한 김씨일가는 이 하늘 어떻게 하면 이 하늘을 우리가 한국보다 먼저 점령할까. 이게 대단히 겁니다. 이게 완전히 옛날 우리도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때도 있지 않습니까? 유럽에서 중세 때 보면 모든 건축물을 그저 끝까지 올릴 수 있을 정도로 올리자. 힘 잘하는 것. 이런 이제 멘탈리티에 사로잡혀 있다고 봅니다. 김정은은 이게 우주 기술에서도 다른 건 우리가 자동차는 못 만들고 괜찮아. 핸드폰 그런 건 관계없어. 지금 북한은 자전거도 세탁기도 똑바로 만들지 못하는 이런 나라지만은 우주 기술, 우주 위성 기술은 한국보다 무조건 하늘에 우리가 먼저 올라간다. 이게 북한은. 이게 이번에 SLBM 발사하고 북한 노동신문 10월 4일부에 지구를 지금 우리가 한국보다 먼저 위에 올라가서 지금 우리가 지구를 굽어보고 있다. 그래서 이게 SLBM이 북한에서는 지금 우리는 SLBM이라고 하는데 북한에서는 이제 북극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지상에서 발사한 거는 이미 오래전에 한국에 올라갔는데 하늘에 올라갔는데 북한은 이번에 이거 잠수함에서 이제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고도 910km까지 미사일이 올라갔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아니 지금 배도 없어서 사람들이 먹을 것도 없어 굶어 죽는 나라가 무슨 위성을 쏘고 무슨 잠수함 탄도 탄 미사일을 개발하겠다고 저기 그 가느냐. 그러니까 이게 생각은 누가 먼저 하늘을 지는 자가 한반도에서 승자가 된다. 이런 멘탈리티에 사로잡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시스템을 우리가 이해할 때 북한은 이런 호황한 간념론적인 이런 사상과 기독교 이걸 이제 벤치마킹 해가지고 북한의 10대 원칙 주체 사상 이런 걸 이제 만들어냈습니다. 북한을 움직이고 있는 작동 원리의 기본은 북한의 헌법은 10가지 원칙을 담은 당의 일상 체계양립이 10대 원칙이라는 건데 이 10대 원칙은 결국은 성경의 10계명을 그대로 벤치마킹해서 옮겨놨습니다. 순서도 딱 같습니다. 이름만 하나님을 김일성, 김정일로 바꿨습니다. 야훼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면 10대 원칙에서는 온 사회를 김일성, 김정일을 주요하게 하여 몸바쳐 투쟁하라. 이렇게 돼서 순서도 다 같아요.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5번째. 그럼 여기 5번째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이룬 당일어선과 정책 방침 관찰에서 무조건성의 원칙을 지키라. 이런 식으로. 우리는 지금 날짜 계산하는 걸 2019년 오늘 30일이죠. 10월 30일 2009년 양력을 쓰고 있습니다. 북한은요 김씨 일가가 태어난 걸 기준점으로 해서 우리 양력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시간 계산하는데 북한은 김일성이 태어난 걸 기준으로 해서 시간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김일성이가 2012년생인데 북한은 주체년을 써요. 그래서 2019에서 2011을 떨고 우리 나이 계산 방법은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한 살을 주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 특이하게. 그래서 지금 현재 북한을 날 계산하면 오늘이 주체 108년 이렇게 날짜 계산도 이제 북한을 이렇게 계산한다. 그래서 제가 왜 이제 갑자기 이야기하다가 도중에 이 북한 건축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북한의 정치 구조 이야기를 하는가면 이렇게 북한의 모든 건물이나 건축 여기에는 다 이런 북한의 이제 통치 철학 이런 게 이제 담겨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북한에서는요 주상 복합 건물이라는 게 없고 사무실은 다 5층 미만입니다. 이런 거. 그리고 주택이 오히려 이렇게 고층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기사정 때문에 만약 북한에서 사무실을 10층, 20층 그런 높은 고층 건물에 사무실을 넣었다고 해보세요. 낮에 전기가 없는데 그러면 직원들이 계속 문건을 들고 계속 까물을 넣으면 오르뛰고 내리뛰고 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무실은 절대 낮에 사람이 오르내려야 할 곳은 다 5층, 6층 건물에 있고 고층 건물은 다 이제 사람이 살고 있는 이런 겁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했습니다. 북한은 부동산에 대한 개인적 소유가 없습니다. 다
국가 소유고 지어주택도 개인 소유가 아닙니다. 그 국가가 주택을 지어서 개인한테다가 사용권만 줍니다. 그런데 최근에 북한이 부패하면서 어떤 장사가 많이 늘어나는가 하면 이 사용권을 몰래 팔고 사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서 주택을 매매하는 것처럼 북한에서는 이 주택 사용권을 매매합니다. 근데 이게 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북한이 그렇게 행정 통치 시스템이 강한 나라인데 왜 이 주택 매매를 허용하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데 이게 왜 주택 매매가 이게 가능한가 하면 북한에는 한국처럼 연금제도가 없어요. 연금제도가 없기 때문에 내가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좋은 부동산을 하나 가져야 됩니다. 내가 국장이다 하면 국장 견지에서 내가 국장이면 한 40평짜리 집을 국가에서 받을 수 있는 주기까지 어렵니다. 요 직무 있을 때 그 자리에 하루 있던 이틀 있던 그 4칸짜리 3칸짜리 집을 자기가 다 안고 그 다음에 조금 나이 들어서 퇴직한다 라고 하면 그 집이 재산이 그러니까 개인 거에 아니겠지만 그 4칸짜리 집을 돈 있는 사람 2칸짜리 1칸짜리 있는 사람하고 사인권을 바꾸는데요. 사인권 바꿀 때 2칸짜리와 1칸짜리 바꿀 때 뭐 한 칸당 돈이 얼마 이렇게 돼서 암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이런 암시장을 통한 주택 매매가 이제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최근에 이제 북한에서 집을 많이 짓는데 역시 북한에서도 이제 북한에서는 돈주라고 했는데 지난 10년 동안에 북한 경제가 자본주의다 하면서 불법적으로 돈을 번 사람이 대단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돈주라고 하는데 돈주들이 모여가지고 집을 짓 다음에 예를 들면 주택 한 세대 짓는데 10,000불이 들어갔다라고 하면 다 완성해 놓은 다음에 다시 그거 팔 때는 한 10만, 20만 불의 주택을 다시 재분양합니다. 그걸 통해서 이윤을 챙겨가는 그런 이제 부동산 산업이 지금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앞으로 통일이 되면 북한의 부동산 문제 이걸 어떻게 이거 처리하겠냐 이게 대단히 큰 사회적 갈등으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예. 결국은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상층에 있던 사람들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들까지 다 좋은 주택을 가지고 있고 그런 권력의 상층비에 올라가지 못했던 사람들은 대단히 낮은 그런 데서 이제 살고 있는데 만약 세상이 뒤바뀐다면 그런 데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야, 이거 국가 권력을 통해서 저렇게 좋은 집 있는 거 다 내라. 아니면 재분배하자. 아니면 집 넓은 거 쓰는 사람들한테는 결국은 국가가 임대료를 더 많이 책정해서 더 많은 돈을 받으라. 이런 새로운 이제 갈등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건설산업 정책은 이 사회주의 이념 확대 재생산 및 국민들의 물질 생활 고양 이렇게 이제 정책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되는데 북한에서 건설은 한국처럼 이런 사형 기업이었고 다 이제 국가 기업소 단위로 이제 짓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북한이 점차 경제 여력이 약해지면서 사회 간접 자본 및 공장 건설 건수가 대단히 이제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90년대까지만 해도 연간 지금 통계 나온 거 보면 한 80억 건까지 나갔는데 97년도까지 몇 년 동안에 이것이 대단히 대폭 이제 지금 하락인 걸 이제 알고 있고 북한에서 이제 이게 북한의 주택 건설 정책인데 북한에서는 이게 만약 평양시다라고 하면 이 평양시에 주택이 다 있는데 북한에서는 주택을 직장 단위로 건설하기 때문에 주택이 직장에 매우 가까이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직장 사람들이 한 주택 단지에 모여 삽니다. 대부분이. 이게 예를 들면 제가 있던 평양 북한 외무성이 김일성 광장인데 여기 외무성 청사가 여기입니다. 여기는 우리 외무성 청사가 여기인데 외무성 청 사람들이 사는 주택은 어디냐? 여기서 또 5분 거리에 있는 여기 외무성 사람들이 사는 주택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그 다음에 평양 당주항에 이게 김정은이가 이제 일하고 있는 북한 이제 당주항위원회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이제 북한 당주항위원회가 자로잡고 있는데 이만한 이게 중심거리를 여기에 창간거리가 있는데 이 당주항위원회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100% 이 양옆에 아파트에 다 살고 있습니다. 일반 사람은 여기 들어가 살지도 못해요. 그 다음에 군대는 어디서 살고 있냐? 군대는 이쪽으로 쭉 나와서 평양시 이게 서성구역인데 서성구역에
우리말로 국방부, 북한은 인민무력성이라고 하는데 인민무력성 여기에 이제 사람 이제 모여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택을 직장 가까이다 다 배치한 원인은 하나는 출퇴근 문제가 하나 있고 다른 하나는 엘리트층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북한 사람들은 집에 들어가서도 함부로 집사람하고도 불필요한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아요. 군대 날아가면 군대 인민무력부 옆에 청사에 가보면 거기에 장성들 아파트가 다 있는데 아파트도 딱 이렇게 됐습니다. 4성 스타들만 사는 아파트, 별 3개의 삼성 스타가 사는 아파트, 2개 이렇게 다 갈라져 이렇게 쭉 있는데 그 안에는 100%다 도청장치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집에서 들어가서도 이제 자기 하고 싶은 말을 이제 절대 안 하는 이런 이제 강력한 통제 시스템을 이제 가지고 있는 이런 이제 나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핵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간단히 이야기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반도 정세 핵 전략, 한미일 동맹 문제, 유엔 역할, 그 다음에 향후 미국 관계 전망 이렇게 되는데 아시다시피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10월 5일 날 7개월 만에 스톡홀름에서 북한과 미국이 마주 앉았는데 8시간 만에 회담이 이제 결렬됐습니다. 그래서 회담 결렬된 이후에 북한은 지금 미국이 계산법을 바꾸지 않으면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지금 거의 매일과 같이 미국에게 지금 엄포를 놓고 있고 미국은 지금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달라질 수 없다.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 입장은 변하지 않으니 이 문제를 협상을 해서 풀든지 아니면 현재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를 계속 이어갈 것이다. 이런 입장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이 총적으로 지금 바라고 있는 그림, 큰 그림은 무엇이냐? 이걸 좀 우리가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북한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이 꼭 북한에게 굽어 들어올 것이다. 이게 북한의 생각입니다. 이게 북한과 미국 사이에 2018년, 19년, 지금 2년, 거의 2년째 협상하면서 한 걸음도 진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이 인식에 대한 차이인데 미국은 지금과 같은 제재를 가하면 북한이 굽어들 거라고 생각하고 북한은 역으로 계속 뻗치면 미국이 먼저 굽어들 것이다. 이런 인식차가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과 같은 나라는 왜 이걸 그렇게 믿고 있는가 하면 제가 북한에 있을 때 아이 때부터 북한의 핵 정책, 전략 이런 걸 배워줄 때 항상 이야기하는 게 뭔가 하면 이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핵국가가 두 번 출현합니다. 1949년도에 이전 소련, 러시아가 원자탄 실험을 성공하면서 이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핵국가로 처음에 나타났고 그 다음 두 번째로 나타난 것이 이제 중국이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핵을 보유했고 세 번째로 지금 북한이 2000년대 지금 세 번째 핵 보유국으로 지금 이 지역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 북한이 바라본 지난 역사는 핵 국가가 나올 때마다 미국이 이 지역에서 자기 전략적 이해관계를 하나씩 양보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전 소련 때도 양보했고 중국 때도 양보했기 때문에 이제 북한의 핵을 가지고 시간을 뺀다면 미국도 꼭 양보할 수밖에 없다. 이게 북한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진짜 역사가 그렇게 흘렀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역사는 그렇게 흘렀습니다. 진짜. 6.25 전쟁이 1950년 6월 25일 날 일어납니다. 왜 6.25 전쟁이 1950년 6월 25일이냐? 바로 핵과 관련됩니다. 원래 북한은 1948년도 남과 북이 서로 단독 선거를 해가지고 완전히 두 개의 국가로 갈라질 때 북한은 이미 무력 통일의 방법으로 한반도를 통일한다라는 전략도 다 세웠고 한국을 이제 공격할 수 있는 모든 전쟁 준비를 그때 다 끝냈습니다. 끝냈는데 스탈린이 동의를 주지 않았어요. 김일성한테. 왜? 소련에는 핵무기가 없었기 때문에 만약 치고 내려갔을 때 미군이 오면서 소련이 도와주러 갈 때 핵을 쓰겠다라고 하면 소련은 방도가 없다. 그러니까 소련의 핵을 가질 때까지 기다리라. 그래서 김일성이가 기다렸어요. 1949년도 8월 달에 이전 소련이 첫 원자탄 실험에 성공하고 미국에게 자, 이제 우리도 핵이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49년도 8월 달에 러시아가 핵에 성공했는데 9, 10, 11, 12, 1월 달 5달 있다가 미국이 에치스 라인이라는 걸 발표합니다. 에치스 라인의 핵심은 쉽게 이야기하면
소련이 지원을 받는 공산국가들과의 접경 지역에서 미국은 다 발을 뺀다. 이게 에치스 라인입니다. 그래서 에치스 라인에서 세 곳이 빠집니다. 우리 남한이 빠졌고 지금 타이완이 빠졌고 남부 베트남이 빠집니다. 이걸 보고 스탈린이 김일성 보고 체가 치고 내려가도 미국이 오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김일성이가 50년 6월달에 치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에서 만약 미국이 그때 소련의 핵을 실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아무런 정책적 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으면 절대 6.25 전쟁이 일어납니다. 미국이 먼저 라인을 그었어요. 예. 소련하고 붙을까봐, 핵전쟁이 붙을까봐. 두 번째는 중국입니다. 중국이 49년도에 마오쩌둥이 대륙을 통일하는데 마오쩌둥이 대륙을 통일한 다음에 국민당이 대만으로 타이완으로 다 끌고 도망쳐 갔어요. 가는데 마오쩌둥이 타이완 요 작은 섬을 마오쩌둥이 그때 따라가서 그 정령을 못합니다. 배가 없어서. 그래서 마오쩌둥이 저걸 점령하자 해가지고 49년도에 대륙을 통일한 다음에 배를 묻기 시작했어요. 큰 군함은 못 묻고 어쨌든 자그마한 큰 배 뭐 다 해가지고 1955년도에 6년 동안 배를 모아가지고 대만을 칠 준비를 다 끝납니다. 들이치자고 하는데 미국이 가만 내리다 보니까 정찰기를 뜨고 보니까 대만 건너편에 수백 척의 배가 모여있는 게 지금 중국이 지금 치고 넘어가겠다고. 큰일 나. 치고 넘어오면 막을 방법이 있습니까? 몇 백만이 이 쪽배 같은 거 타고 넘어오는 데고 대만 해요. 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그때 마오쩌둥한테 공개 경고를 하는데 무슨 경고냐? 만약 마오쩌둥 내가 대만의 해협을 넘어오면 미국이 핵무기로서 중국의 한 개 도시를 초토하겠다. 한 개 도시를 내놓겠느냐 아니면 배 건너지 말고 거기 가만히 있겠느냐 결심해라. 마오쩌둥이 그때 50원인데 건너 못 갔어요. 만약 그때 건너갔는데 미국이 과연 핵무기를 썼겠느냐? 제 생각에는 안 썼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마오쩌둥이 그 말에 눌러 앉았습니다. 그때 마오쩌둥이 뭘 한가 하면 50원인데 중공산당이 핵을 열고 대만에서 미국을 빼려면 핵을 가진 사람하고는 핵으로 붙어야 된다. 그래서 50원인데 중공산당이 핵무기 개발 정책을 내놓고 1965년도에 10년 만에 첫 원자탄 실험에 성공했고 67년도에는 수소탄 실험에 성공해요. 미국의 정책이 안 변할 것 같았는데 67년도에 원자탄 실험 성공하니까 69년도에 미국 대통령 이 닉슨이라는 사람이 닉슨 독트린을 발표합니다. 닉슨 독트린의 핵심은 뭐냐? 핵을 가진 중국과 미국은 동북아에서 싸울 필요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닉슨 독트린에 따라서 미국은 두 개 지역에서 군대를 뺍니다. 하나는 어디서 뺐죠? 베트남에서 뺍니다. 남베트남에서 빼고 두 번째는 1979년도에 타이완에서 미군이 철수합니다. 그래서 남베트남에서 치고 내려왔고 지금 타이완이 미국이 없으니까 이런 역사 흐름을 봤기 때문에 김정은은 물론 핵을 가지면 그 다음날 미국은 안 나간다. 그러나 핵을 가지고 계속 미국하고 협상하고 줄다리고 하면서 계속 일어나면 미국의 한반도 정책도 서서히 변한다. 어느 쪽으로 서서히 변하느냐? 한반도에서 미군을 빼는 방향으로 서서히 변한다. 이게 지금 북한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시간벌이 하자. 이 방법으로 지금 나가고 있다. 이게 핵심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 2018년부터 2019년 동안에 북한은 한국과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공식 회담을 협상을 3번 했고 트럼프 대통령과는 공식 협상은 2번 하고 판문점에서 깜짝 회동해서 총 3번 만났는데 지금까지는 그만하면 북한이 2년 동안에 자기가 얻고자 했던 바를 많이 얻어냈다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로 북한이 얻은 건 뭔가 하면 이 4.27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 선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얻어냅니다. 하나는 북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느냐라는 이 해결 순서와 방법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원래 판문점 선언 전까지는 우리 한국 정부와 미국 국제공동체 사이에 북핵 문제 해결 해법이 선비핵화 조치 후 협력 교류였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스스로 포기하는 그런 중대한 결단과 행동 조치를 보여주어야 북한과 대화하고 협상한다. 이렇게 돼서 선비핵화 후 협력 교류 이렇게 돼 있었고
이거 미국은 이 정책을 오바마가 전략적 인내 정책. 그래서 이 방향대로 계속 나가자. 그래서 북한하고 대화도 협력도 겨루하지 말고 쟤들이 마지막에 너무 힘들어서 아이고 우리 핵무기다 내려놓겠어요 라고 손을 들고 나올 때 그때 대화도 하고 뭐 돈도 주고 이렇게 하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판문점 선언하고 9월 성명을 통해서 이 구도가 선남북관계 후 비핵화로 비핵화 문제가 뒤로 옮겨지고 남북관계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도는 선남북 후 비핵화. 이게 북한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를 선순환적으로 발전시켜서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한다. 그러니까 북한의 비핵화를 뒤에서 밀고 나간다는 게 아니라 남북관계를 통해서 뒤에 있는 북한의 비핵화를 앞으로 끌고 나간다. 그래서 비핵화 열차 차량이 뒤에 갔습니다. 두 번째는 트럼프가 대단히 큰 전략적 실수를 2018년에 범합니다. 6월 12일 날 싱가포르에서 싱가포르 합의문을 맞는데 바로 이 싱가포르 합의에서 북한의 비핵화 해법을 이렇게 정리했어요.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한반도 비핵화를 증진한다. 이게 총 로드맵입니다. 싱가포르. 원래 오바마는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는 것이 신뢰를 증진한다는 게 오바마의 생각이었는데 트럼프가 올라가서 거꾸로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한반도 비핵화를 증진한다. 그래서 또 트럼프도 역시 비핵화 차량은 뒤에다 놓고 앞에다가 신뢰 구축 차량을 놓았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이거 사인해 줄 때도 이것이 앞으로 향후 북한과 미국 사이 협상에서 얼마나 이게 걸림돌로 이게 작용하는 게 트럼프가 모르고 여기다 사인해 줬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치도 북한이 나가고 있지 뭐 미국 협상에 나가고 있지 못하는 원인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북한은 이미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이거 사인했기 때문에 요 순서대로 가자. 상호 신뢰를 구축안을 통해서 비핵화 정거장으로 가자는 거고 미국은 이거 잘못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no. 먼저 비핵화해야 우리가 앞으로 나갈 수 있다. 이 근본적인 문제에서 대립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비핵화를 문제를 놓고 남북 미 3자 간의 입장을 보면 3자 간 입장이 다 달라요. 북한은 이겁니다. 아까 싱가포르 합의문 그대로 있는 것처럼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 한반도 평화구조 실현 문제, 그 다음에 비핵화, 이 세 가지 출력에다 세 개의 열차를 놓고 이 세 개의 열차가 앞으로 나가는데 이걸 가능한 것부터 어느 것부터 먼저 나간다 이렇게 하지 말고 가능한 것부터 하나씩 합의해서 열차가 하나씩 세계대로 움직여 나가자. 이게 북한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걸 쉽게 우리가 이야기하면 단계적 해법 이겁니다. 미국은 열차가 지금 석대에 있는데 이걸 출발시키려면 이 열차가 마지막에 도착할 역전이 어디냐 이걸 북한 보고 먼저 말하는 거예요. 예. 그좀 열차 무조건 가지 말자. 그래서 미국은 이걸 포괄적 합의라고 했는데 먼저 북한이 떠나기 전에 자 우리가 가려고 하는 건 비핵화 정거장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큰 그림을 내달라. 쉽게 이야기하면 이걸 정식 수로로서는 핵목록 신고라고 합니다. 핵목록 신고. 내가 핵무기는 총 몇 개 가지고 있으며 핵무기를 만드는 공장들은 어디에 있으며 또 미사일 공장은 어디에 있고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그 물질 핵물질은 총 얼마 가지고 있으며 이걸 좀 리스트에 다 써달라. 쓴 거 보고 그 다음에 어느 것부터 없앨 것이냐 뭐 핵미사일을 먼저 없앨 것이냐 아니면 핵물질을 생산하는 공장을 먼저 그건 순서는 그때 정하자. 아니 정의장에다가 놓고 이게 앞으로 다 그림 그려놓고 보면 그게 고양이가 될지 봄이 될지 시라소니가 될지 알지 못하고 단번에 지금 북한처럼 꼬리 먼저 한번 그렸다가 그 다음에 눈 한번 그렸다가 다리 한번 그렸다 이래만 하다가 마지막에 봄을 그리자고 시작했던 그림이 곰이 될지 누가 하겠냐 그림 먼저 그리자. 이게 미국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걸 포괄적 합의. 예. 우리 입장은 북한과 미국 사이에 딱 끼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 하면 미국 사람들이 말대로 큰 그림은 먼저 그리되 이 핵은 나가는 거는 북한이 지금 주장하는 것처럼 미국 관계, 평화 관계, 비핵화 이걸 같이 단계적으로 가자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핵심은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제재 문제, 제재. 지금 북한이 제재를 받고 있는데 제재를 어느 시점에서부터 해결해 주겠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북한과 미국이 지금 틀린 겁니다. 북한은 뭔가 하면 미북 관계, 미국과 북한 사이의 관계라는 이 열차를 출발시키려면
출발시킨 데서 핵심은 뭐냐?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먼저 풀어달라. 그래야 이 열차가 앞으로 나가니까 제재를 풀어달라는 거고, 미국은 그거에 아니라 내가 먼저 그림을 그리라. 그림을 그리는 거 보고 내가 여거 없애라 하고 먼저 지적해주면 거기에 해당한 제재를 내가 풀어주고 이런 식으로 가자. 이거고, 우리 정부는 요 제재 해제 문제에서 우리 정부는 이 저 세 가지 미북 관계 평화 구조 비핵화 이 세 가지 과정 중에서 어느 거 하나라도 북한에 하면 거기에 해당한 상응 조치를 취해주자. 이렇게 돼서 이 3자의 입장이 다 이제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하노이에서 회담이 결렬됐는데, 결렬된 기본 원인은 바로 이러한 미국은 북한 보고 그겁니다. 가지고 있는 핵시설을 내가 아직도 어느 정도 내놓겠다고 확약을 안 했으니까 실제 핵시설이 몇 개나 있는지 그거라도 한번 말해봐라. 이게 트럼프의 생각이고, 김정은은 실제 자기가 핵시설 몇 개 가지고 있는 건 말하지 않고 용변만 내놓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정부가 이 트럼프와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와 이 김정은 사이에 지금 끼워서 매우 지금 난처한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왜 지금 난처한 입장에 처해 있고 김정은이가 뭐 남측 시설 다 철거하라 뭐 지금 계속 저렇게 갑질을 부리는가 하면, 지난 9월달 평양선언 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이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제재를 풀려면 제재를 풀어줄 수 있는 명분을 세워야 된다. 명분을 세우자면 북한이 그래도 비핵화를 할 수 있는, 우리가 아예 비핵화한다는 걸 알 수 있게 큰 조치를 하나 취해라. 그래야 내가 가서 트럼프를 설법해가지고 제재를 풀어줄게. 제재 풀어준 데서 첫 번째가 뭔가 하면 개성공단하고 금강산 관광 재개입니다. 이걸 해주겠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그때 보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만나서, 아 그래요? 그러면요 내가 용변 핵시설 내놓을게요. 그랬습니까? 용변 핵시설 내놓는다고? 아 그래요. 북한은 지금까지 용변 핵시설이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 자산의 심장이라고 했어요. 이 심장 내가 내놓을게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오케이 내가 할게 하고 9월 24일 날 트럼프한테 가서, 지난해 9월 달에 가서, 자 내가 이번에 가서 김정은을 만나니까 얘가 자기 핵시설의 핵심인 심장을 내놓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받고 제재 풀어줍시다. 아니 트럼프 이 양반이 오케이 한 거예요. 또 용변 내놓는다고? 그렇게 하자. 아니 또 대통령이 와서 북한에다가 물밑대야로 트럼프가 오케이 했다. 그래서 김정은은 하노이에 이거 자기가 생각했던 용변의 제재 해제 시작이 완전히 될 줄 알고 트럼프는 간 거예요. 간데 한자장에 딱 들어가 앉아서 김정은은 폼 잡고, 이게 다 이제 물밑에 합의된 거니까, 자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 할까? 우리는 용변 핵시설 큰 거 대담하게 내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재 5개 해주세요. 근데 트럼프가 그 회담장에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용변 가지고 안 되지. 용변 가지고는 안 되지. 다 믿고 왔는데 그 자리에서 용변 가지고, 제가 5분 정도. 2분? 5분 정도. 네. 용변 가지고 안 되지. 깜짝 놀란 게 트럼프, 김정은이가, 이거 용변 다 이거 하기로 했는데, 그 트럼프가 봉투수, 이 안에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핵시설 관련 자료에 있는데, 그거 한번 꺼내보고, 그게 맞으면, 그 중에서 뭘 내놓는지 안 내놓겠는지, 그거 한번 좀 얘기해봐라. 봉투 안에서 꺼내서 보니까 김정은이가 깜짝 놀란. 자기가 모르고 있을 줄 알았던 핵시설과 관련한 구체적인 정보 자료를 트럼프가 딱 가져. 그래서 그런 시설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이거 준비 안 해왔으니까. 그러니까 트럼프가 있구나. 그래서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당신이 아직 이거 준비 안 된 것 같은데 그 시설을 언제 내놓겠는지 그거 다 준비된 다음에 다시 마주 하자고 나간 거예요. 나가니까 그 다음에 김정은이가 이거 뒤통수 맞고 완전 뒤통수 맞고 간 거지. 그러니까 그 화풀이를 지금 우리한테 하는 겁니다 지금. 예. 완전 그거 믿고 하노이에 갔다 자기 뒤통수 맞았다. 다른 하나는 이제 마지막 다 끝나게 돼서 지금 올해 들어와서 김정은이가 미사일을 11번 총 쏘았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이가 미사일 쏘는 거 보면 생각나면 꽝 쏘고 생각나면 꽝 쏘고 이게 아닙니다 절대. 미사일을 쏠 때는 북한이 항상 요구하는 게 있죠. 요구하는 게 뭘까요?
군사훈련 중지입니다. 군사훈련 중지. 그러면 왜 군사훈련 중지 저 문제를 가지고 김정은이가 저렇게 자꾸 미사일을 쏘아놓냐?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싱가포르에서 트럼프하고 김정은이가 만났을 때 김정은이가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은 왜 한반도에서 한국군하고 계속 군사연습을 합니까? 미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무력을 전 세계 임의거시로 이동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다른 나라는 그런 나라 없어요. 마음먹은 것으로 미국은 무력을 이동시킵니다. 그런 이동시키고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진 나라가 한반도에 와서 전쟁 연습할 필요가 뭐 있느냐.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에 있는 군대가 금방 날아오면 되는지. 그러니까 이거 훈련 그만두세요. 그러면 내가 핵 포기할게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가만 두어보니까 말이 맞는 게, 아 진짜 이건 나도 이제 생각해보니까 왜 우리가 이거 남한에 가서 계속 훈련하지? 오케이, 내가 약속할게. 훈련 안 해. 하고 나와서 트럼프가 그 중에서 자기 약속 다 지켰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한국군과 미국 사이에 야외 기동 훈련이라는 거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 트럼프가 뭘 몰랐는가 하면, 야외 기동 훈련 외에 이거 G소 안에서 G소 참모 훈련이라는 게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이건 오필법은 이거 훈련 안 해요. 이거 뭐 에어컨 틀어놓고 컴퓨터 놓고 미군 장교, 한국 장교, 미군 장교 이게 쭉 안아가지고 컴퓨터 워게임 하는 것처럼 자 북한군이 뭐 파수적으로 치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내려오는 거 보니까 10만이 내려옵니다. 10만이 내려올 때는 우리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이렇게 해서 컴퓨터 상에서 하는데 김정은은 아니 트럼프가 뭐든 군사훈련 다 중지하겠다고 했는데 왜 이 훈련은 하느냐. 이거 하면 나도 미사일 쏜다. 이게 이 훈련을 하면. 그러면 왜 이 훈련을 기어코 이거 지금 북한이 이걸 중지시키려고 지금 하는가 하면 이거 전자권 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전자권. 지금 전자권은 우리 구체적인 타임테이블에 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할 때 임기 내에 한국군이 전자권을 미국으로부터 가져오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임기 내에 가져온다. 그런데 미국과 우리 사이에 합의한 건 어떻게 되는가 하면 2013년에 조건이 성숙되는 데 따라 전자권을 가져온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 조건이 맞느냐 안 맞느냐